구화 대하성 전투편 신종석입니다. 삼국통일연합 원효 구화부터는 원효와 역사 이야기를 시대선으로 서술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삼국통일과 원효 이야기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어찌 보면은 8화까지는 참고 자료였고, 이제부터는 삼국통일의 과정에 원효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얼마나 원효의 역할이 대단했기에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원효 하는지, 우리는 쉽게 한국의 사찰은 모두 원효가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 진실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하나 찾아 역사의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가오는 통일시대에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 지금 우리는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정치 이념적으로 남과 북이 갈리고 양극화 현상으로 보수와 진보가 갈려 쉽게 화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스스로 깨우쳐 21세기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400년 전 선지식 원효가 우리에게 준 가르침 아닐까요? 작가가 앞에서 삼국통일의 시발점은 선덕여왕 11년 642년 신라가 합천지방에 있는 요새 대하성을 백제에게 빼앗기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누차 설명드렸습니다. 당시 대하성 도독은 김춘추의 사이인 김품석이었습니다. 대하성은 원래 가야의 요새에 있는데 신라 장수 이사부가 가야를 통합하면서 신라의 서쪽 군사 전락의 요청지인 난곤불락의 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춘추의 사이 김품석은 지방 세력의 금일의 아내를 탐하여 대하성 지방의 상당한 토속 세력들이 이탈하였답니다. 아내를 빼앗긴 금일은 이 일을 원망하다가 백제 장군 윤총과 내통해 창고에 불을 질러 쉽게 백제의 성을 함락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도독 김품석은 항복하였으나 부인 고타스와 함께 참수를 당합니다. 작가가 앞에서 고타스는 김춘추의 맏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김춘추는 딸 고타스의 죽음을 아주 슬퍼했으며 시금을 전폐했고 옆에 사람이 다가와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라는 나중에 포로로 잡은 장수 8명과 김품석과 고타소의 유고를 맞교환합니다.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해서 단체 신채호 선생은 조선 상고서에서 김춘추가 딸의 원수를 갚기 위해 나당연맹을 맺었다고 했는데, 그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작가는 백제에게 대하성을 빼앗긴 신라 조정에서는 선덕여왕의 정치 능력에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하성의 책임자인 선덕여왕의 세력 기반인 김춘추의 사이였으므로 반대파들이 정치 공세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선덕여왕의 정치는 김춘추를 비롯한 소수 귀족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진평왕 사후 남자 왕위 계승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왕인 선덕여왕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대립 갈등하였고, 대하성을 빼앗김으로써 여왕 지지파는 수세에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당시 최고의 권력자 김춘추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김춘추뿐만 아니라 신라 전체 존립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대하성을 빼앗은 백제는 이제 서라볼코아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선덕여왕 때 근천 여공고까지 잠복한 백제군을 선덕여왕의 성견지병으로 알천이 일방타진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덕여왕 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만큼 당시 틈만 나면 백제는 신라의 코아까지 공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때 원효 31세로 지금의 영축천에서 입산수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647년 백제군이 무산, 간물, 동잠의 3개 섬을 공격하였습니다. 지금의 김천지방에 있습니다. 기록에는 김유순이 입산수도하고 있는 원효를 불러 작전을 상의하자 원효가 비명자를 청거했다고 합니다. 비명자와 아들 거진 그리고 비명자의 노비 명절도 용감히 싸우다 전사했다고 합니다. 비명자의 부자와 종의 임전무태 정신을 본 신라군은 힘을 잃어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백제의 침략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김춘추는 직접 고구려에 외교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연개소문은 처음에 도와줄 듯 했으나 백제 밀사의 방해로 옛날 고구려의 땅을 돌려줄 것을 강요당하며
원병 요청에 실패하고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춘추가 천포 300피를 고구려 보장령이 총애하는 신하 선도에게 몰래 주고 선도에는 담례차 방문하여 술상을 베풀고 농담하던 말하기를 그대 또한 거북이 토끼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요. 옛날에 동해 용왕의 딸이 병에 걸렸는데 어원이 말하기를 토끼 간이 약이 된다 하여서 토끼가 말하기를 내가 70명의 기운에 힘입어 오장을 씻고 다시 넣어두었는데 오늘 하필 간을 씻어 바위 밑에 널어놓고 온 것을 깜빡 잊었고요. 내 이놈 토끼야 거북아 외친 그 말을 하지 않았느냐. 기토지설의 거북이야 토끼 이야기를 들려주고 빠져나갈 방도를 암시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 41 열전 김윤신 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 김춘추는 당나라와 나당연맹을 맺고 백제를 공격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시 극동아시아의 정세는 당나라 수나라가 수차례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실패했고 그 실패의 원인까지 김춘추는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이 고구려를 침략할 때 실패한 원인은 물론 고구려의 힘도 있었지만은 당나라 원정은 먼 길이었고 당나라 침공을 하면은 고구려는 청나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청나작전이란 적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농작물이나 식수, 말먹이 등을 말끔히 치우고 성 안에서 장기전에 돌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태종은 늘 고구려 정보를 소연하고 있는 것을 김춘추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이 고구려를 칠 때 후방에서 김춘추가 군사 물자를 지원해 준다면 당은 연맹을 안 맺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김춘추는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645년 당태종 20년은 안세징 전투에서 패하고 눈에 부상을 입고 고구려 정보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김춘추는 이를 간파하고 이세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먼저 백제를 치고 고구려를 치면은 신라가 후방 지원을 하겠다는 제안을 또한 바다 건너 외가 문제였습니다. 만약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먼저 칠 경우 백제가 외에게 구원을 요청하면 신라가 싸우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김춘추는 돌아오는 길에 먼저 외를 찾아가 미리 엄포를 놓습니다. 삼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 백제를 도우지 말 것을, 만약 외가 백제를 도울 경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외를 공격할 것이라고. 이야기는 나중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2년 뒤 678년 외가 20만 대군 양병으로 신라를 공격 준비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김춘추는 누구인가? 물론 아시는 분은 우리 다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춘추는 폐위된 진주왕의 손자라는 이유로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선골이 있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진골로 강등되었습니다.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때 신라 정치 외교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 기록에는 용모가 남다르고 생각이 깊고 기상이 장대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선진 문화 강국 당나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나라처럼 신라를 키우려면 사만 통일밖에 없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648년 김춘추는 아들 김윤문과 강수를 데리고 직접 당나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강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수는 육두품, 설총, 최천과 함께 신라의 3대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신라 최초의 유학자인데 원래 김춘추의 집사였는데 태종 무효랑이 즉위한 뒤 당나라의 사신이 가져온 국사에 어려운 대목을 강수가 풀었다고 그럽니다. 강수의 글 가운데 당시 당나라에 갇혀있던 이 김인문, 김춘추의 둘째 아들 번민의 동생입니다. 김인문을 석방해 줄 것을 청한 청방인문표는 당나라 고종을 감동시켜 곧 김인문을 풀어 위로해 돌려보내 주었다고 합니다. 671년 문무왕 11년 당나라의 장수 서린길에게 보내는 글도 지어 서린길을 감동시켰다는 말은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 원효의 아들 설총의 서성으로 강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춘추는 언변과 외결술로 당나라의 마음을, 당태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김춘추는 20만 원병을 약속받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당태종이 김춘추에게 빠졌느냐 하면은 신당서 기록에는 김춘추는 용모가 뛰어나고 인품이 신선하고 비범한 풍채와 언변이 뛰어나다. 당태종은 김춘추를 사이 삼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